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어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일 하루 전날인 3월 8일까지 신문, 방송 광고를 비롯해 후보자 등의 거리 유세, 전화,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선거운동이 펼쳐집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야권 후보 단일화 등 대선 이슈와 코로나19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 시작되면서 후보마다 사활을 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2위 주자 간 초박빙 접전 속에 야권 단일화는 치열한 신경전과 함께 나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노역도 참배했습니다.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손잡고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열차에서 구두를 신은 채 좌석에 발을 올려놓은 것을 두고 논란과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대선일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현장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닷새째 5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거리 두기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 0시에 막을 올리면서 사활을 건 22일간의 총력전이 펼쳐집니다. 후보마다 전국 곳곳을 누비며 본격적인 유세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요 일정을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새벽 0시부터 유세 활동에 나섭니다. 가장 먼저 부산항을 찾아 수출 운항 선박 근무자를 만날 계획인데 취약지인 PK 지역 민심을 공략하고 동시에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취지입니다. 이후 하루 동안 경부선 상행선을 따라 대구와 대전, 서울 전부를 훑으며 유세를 펼칩니다. 제 영혼의 밑바닥까지 다 동원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잉의전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부인 김혜경 씨도 별도 일정을 소화하며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경부선 공략에 나섭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와 반대로 서울에서 시작해 대전, 대구, 부산으로 가는 하행선 코스입니다. 현충원에 참배한 뒤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정을 알린다는 계획인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선포하며 국민이 키운 후보임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또 마지막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 정직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유세차 위치 확인과 연설 신청이 가능한 앱을 사용해 국민 참여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녹색 복지 대통령 시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노동 현장을 잇따라 찾아 노동이 있는 대선이라는 비전도 밝힙니다.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자산, 저와 정의당에 기꺼이 한 표를 줘야겠다 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 공략을 이어갑니다. 특히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등 보수층 표심 공략에 주력합니다. 가장 지금 낙후되는 곳인 대구 경북이 정말 제대로 발전을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 전체 지역 균형 발전이 성공했다,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히기를 노리는 거대 양당 후보들과 뒤집기를 노리는 제3지대 후보들, 22일간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포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의 권한은 강화하되 공수처는 폐지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표 상권 서울 명동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기 극복을 이끌고 국민내각과 책임총리로 꾸려진 통합정부를 만들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란 명칭도 포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오와 분열, 보복 정치를 넘어서 화해와 협력, 공존과 연대를 추구하는 통합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화해하고 연대하는 통합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국립현충원에선 지금껏 발길을 꺼리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하며 중도 보수층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특정 개인의 선호보다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연단에선 윤석열 후보는 이번 대선을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 초심, 그리고 후보가 됐을 때 각오를 되새기고 있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의 힘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내일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윤 후보는 검찰 독립을 위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사법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수처를 정상화하되 향후 폐지해야 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퇴시키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관훈 토론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양당 체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 교체를 위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소수당의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역선택, 이것도 해볼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당이 작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2년 전 코로나19 1차 대확산 때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했던 경험을 돌아보고 상인들을 위로하면서 대구 경북 민심을 얻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북 성주 포대를 격려 방문해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이 우선이라며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하는 윤석열 후보와 각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국방 예산 55조인데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우선 집중하고 사드는 그 다음 순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은 모두 예열을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유세가 시작되면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후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선 전국의 최대 변수인 야권 후보 단일화의 규칙을 놓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신경전이 본격화됐습니다. 단판이냐, 여론조사 경선이냐의 입씨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제안을 던지면서 100%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경선이라는 틀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의 적합도와 경쟁력을 각각 50%씩 묻자는 건데 양보는 없을 거라고 못도 박았습니다. 어떤 협상에서도 상대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단판을 통한 통큰 단일화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각종 다자대결 조사에서 크게 앞서는 데다 민주당 지지자가 의도적으로 안 후보를 찍는 이른바 역선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회방을 놓고
어떤 무도한 공작과 농간을 부릴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안 후보 측은 이미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던 만큼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몰아붙였는데 여론조사 방식의 국민 경선은 위험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걱정이 앞선다면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이기겠다는 것인가?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그런 룰 얘기나 하며 선거판을 흔들 때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유세차가 다니고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것이 내일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까지 꾸준히 밝혀오셨던 것처럼 각자 완주하는 노력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어느 쪽이 결단하느냐에 시선이 쏠립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제안은 했고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윤 후보는 의도적으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양당의 대리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다 말씀을 드렸고 별도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일화 의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마자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전국을 집어삼키는 모습입니다. 이해 득실에 따른 밀고 당기기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또다시 시작된 룰의 전쟁과 기싸움이 비호감만 더 키운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쩍벌 논란이 있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번엔 쭉뻗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지난 12일 윤 후보의 정책 홍보 열차죠. 열정 열차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구두를 신은 채 빈좌석에 다리를 쭉 뻗고 있는 윤 후보의 모습에 여권에선 특권과 권위에 의지해온 윤 후보의 노매너와 몰상식이다.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SNS에 윤 후보가 장시간의 이동으로 다리에 경련이 와서 참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렸다며 자신이 잠시 방송하러 간 10분 사이의 일이었다고 해명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저희 YTN에 출연해서도 이번 논란에 대해 거듭 해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그 기차에 동승하는 동안에 우리 후보와 항상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여러 정치적인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송 일정이 중간중간에 유튜브 방송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석한 사이에 아마 후보가 제가 이제 다리를 맞대고 있다 보니까 다리가 좀 경련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후보가 좀 스트레칭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불거지고 난 뒤에 저희가 그 전세 열차를 반납하기 전에 제가 특별히 그 후보가 앉았던 반대편 좌석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청소하고 소독해서 저희가 열차를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이 대표의 해명 역시 석연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이 대표가 자신과 함께 앉아 있다가 잠깐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며 SNS에 올린 사진과 비교해보면 윤 후보의 옷과 마스크가 다른 모습인데요. 윤 후보가 그 사이에 옷을 갈아입고 마스크를 새로 썼다 해도 이게 10분 만에 벌어진 일이냐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과거 흡연 사진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의힘 김홍우 의원은 SNS에 이재명 후보가 이처럼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올리며 반응이 궁금하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8년 전 사진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당신은 실내 흡연이 법률 위반이 아니었다며 저열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모든 일에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 통합 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의 힘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을 위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는지 국민 앞에 우리의 각오를 제대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유독
양당 체제 그 종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기대를 저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국민 통합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내세우며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내일부터 펼쳐질 선거운동과 대선 전국 상황,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 오늘 명동에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한번 그 장면 들어볼까요? 네. 국민은 언제나 더 나은 정부와 나라를 소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가 주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성찰하고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 국민대각으로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국민 통합 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에 나서는 어떤 출정식처럼 열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기획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과거냐 미래냐. 과거냐 미래냐. 예. 그러니까 선거의 프레임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 흔히들 이제 선거의 칠할은 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정권 심판론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개인적인 자질, 능력이라기보다는 구도에 기대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보다 앞섰다 이런 평가를 현재까지는 받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의 구도에 기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후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제 연구 조사한 거나 아니면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구도에 기대는 게 아니라 후보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권자들은. 예. 특히 대선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높다 하더라도 정권 심판론은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옅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최종적으로 어느 후보한테 투표할 거냐 이런 걸 고민할 때 후보가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정권 심판론은 회고적 투표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건데 예. 미래에 투표한다고 하면은 이 후보가 정말 이런 거 잘할까? 예를 들면 민생을 살릴 수 있을까?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정권 심판론은 낮추고 그리고 국민들께 낮은 자세를 보이고 미래에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질 정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내각, 책임총리, 거기다가 이재명 정부라는 그 표현조차도 필요 없다. 이재명 짜사 빼고 그냥 정부는 정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건 제대로 내건 것 같습니까? 장명이 중요하잖아요. 장명.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정부 이름들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DJ 정부, MB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유독 대통령 이름을 따지 않은 정부가 있어요. 예. 참여정부. 참여정부. 그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라던 특권 없는 세상, 반칙 없는 세상에 대한 의지를 담은 일종의 가치를 담은 정부의 명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후보 자체가 아니라 만들어질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의미, 가치 부여를 하면서 정부의 인식을 확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여정부라고 지은 것처럼 이재명 정부라고 하지 않고 국민화합정부, 통합정부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자 필요 없다. 그러니까 특정 한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정부 하지 않아도 된다. 네. 난 책임 총리제나 이런 것들 다 받을 용의가 돼 있다. 그러니까 4년 중임제 개헌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름, 장명을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이거는 부동층한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둘째로는 이재명 후보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통합이냐, 뭐 분열이냐, 아니면은 화합이냐, 아니면 증오냐 이런 것들 대립구도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건 윤석열 후보가 자초한 거예요. 이른바 적폐청산, 정치 보복 수사와 관련돼 있는 시사하는 발언들을 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 후보가 계속 검찰 공화국이나 이른바
그러니까 검찰과 관련돼 있는 독립성 문제를 계속 강조하고 하다못해 한동훈 검사장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유하는 뭐 이런 발언을 내놓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지면 대대적인 정치 수사라든가 아니면 보복 수사를 할 위험이 있다. 이걸 민주당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확실한 뚜렷한 어떤 대립구도를 만들기 위한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어차피 정권 교체를 내걸었기 때문에 상식과 공정에 입각해서 이 정권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적폐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오히려 계속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언론개혁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그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 시스템이 우리의 언론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공정성이니 뭐 이런 문제는 그냥 자유롭게 풀어놔도 그런 것만이 자리를 잡는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면서 언론사들은 자율적으로 다 규제하고 정화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건데 저렇게 되면은 그 얘기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언론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정치보복을 시사하는 발언하고 난 다음에 예. 그때 조선일보가 사설로 윤 후보를 비판했죠. 이제 이례적인 거였는데요. 지지율 오르면 꼭 이런 현상 발생한다. 이런 취지가 사설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예. 윤석열 후보가 자신감이 붙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언론과 관련돼 있는 대언론관을 나타낼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자신과 관련돼 있는 기사를 쓰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언론과 관련돼 있는 문제는 사실은 어느 한쪽에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걸 일정 부분 제약할 때 나타나는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언론사 파산 얘기를 꺼내버렸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실수가 처음 한 번이 있으면은 그건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반복되면 아, 이 사람의 생각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사 기사 나오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 후보의 언론사 파산 발언이 있었죠. 예. 바로 전날이죠. 사자 대선 후보 토론회 때 그때 친여 매체를 동원해서 정치 공작한다. 나쁜 행위를 민주당이 한다. 이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대언론관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 그때 자신과 관련돼서 마음에 안 드는 언론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가 집권하면 이런 말을 했었죠. 그 전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그 폭로했던 인터넷 매체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정치 공작할 거면 인터넷 매체하고 하지 말고 기존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해라. 이런 네. 시각을 드러내서 또 언론계에서 비판을 받았잖아요. 이게 한 맥락으로 이렇게 꿰진다는 거죠. 메이저와 마이너, 소형과 대형, 그리고 뭔가 공작과 그 공작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상응하는 책임.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게 그러니까 윤 후보의 기존의 생각이나 관점이 투영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좀 비판 여론이 커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허위 왜곡 보도, 가짜 뉴스 이거에 의해서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원칙을 갖다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야단을 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묘하게 뭐가 좀 상충되는 건데. 그러니까 앞뒤가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이 있게 고민해서 발언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모순이나 충돌이 잘 안 생겨요.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유지가 되겠죠. 예. 지난번에 적폐청산과 관련되는 발언할 때도 적폐청산 돼야죠, 해야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 차례 강조하는 발언하고 난 다음에 네. 문재정부 검찰을 활용해서 얼마나 나쁜 범죄 많이 범죄를 악용했느냐, 검찰을 악용해서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져야 된다는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다 그거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앞뒤가 모순된 발언이잖아요.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가 그게 원래 시스템인 거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법부가 판단할 거를 왜 그럼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리고 언론중재법 안에 있는 특식 조항 넣는 문제 가지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그렇죠. 예. 언론 탄압하려고 한다, 표현의 자유 제약하려고 한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언론이 잘못하거나 악의적이나 왜곡하는 보도를 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서 파산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해왔던 그 프레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내로남불이다. 일관성이 없다. 후보가 언론에 대해서 정책 소신이나 언론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하고 맥락이 맞닿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새로운 집권 체제 하에서 국민의힘이 뭐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겠죠. 법을 바꿔서 사법부한테 제시를 하고 사법부가 그걸 기준으로 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계속 뭔가 조금 미스매치되는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열차 안에서 발을 앞에 좌석에 올려놓은 문제도 좀 전에 앵커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뭐 좁은데 체구가 크니까 좀 힘들었을 거라고 양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봐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건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까요? 어떨까요? 네, 이건 30대 이준석 대표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래요?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잖아요. 또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렇게 자꾸 해명이나 이런 것들 내놓으면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사실은 사과했어야 될 문제예요. 이걸 계속 끌고 가면은 끌고 갈수록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흔히 이제 이럴 때 정치인이나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몇십만 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공정이나 이런 화두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룰,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차에서 신발 아무리 경련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구두를 떡하니 의자 위에 상대편에 거기에 올려놓고 이렇게 발을 뻗고 있다고 하는 거는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기보단 차라리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좀 돌아설 수 있도록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나올 게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얘기를 직접 꺼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신뢰 속에 압도적 승리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그 대의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향한 대의의 차원에서 제안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건데 안철수 후보의 제안 배경도 그런 걸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더 있어도 될 것 같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선거구도가 박빙인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존재감을 어떻게 가더라도 지지율을 어느 정도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단일화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손 내밀 수도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왜 버티지 못했을까? 흔히들 말하죠. 초조하면 진다. 그러니까 초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 과거에도 철수를 하거나 철수를 당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조직이나 아니면 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요건들이 있었고 자기 사람을 또 못 만드는 특성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선거 막판까지 계속 끌고 나가면서 선거를 운동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초조함의 발로인 측면이 하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지금 아니면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던지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나중에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단일화 대상이 돼버리면 그 어떤 것도 제한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선거운동 직전에 들어갈 때 국면을 먼저 끌고 가는 단일화 제안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던지면은 안철수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더 다급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의 계산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윤 후보 입장에서는 아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그 취지는 참 고마운데 아쉬운 점은 있고 내가 지금 자세한 건 답변하기가 좀 그렇다. 유보했어요. 일단 대답을 미루는 건 왜 그랬을까요? 근데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거 오히려 수싸움을 하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론조사 단일화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윤 후보 입장에서는 한참 지지율이 더 많은 상황에서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후보의 선호도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 데다가 경쟁력은 당연히 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제1야당의 후보기 때문에 당연히 높게 나오는데 문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대선으로 진영 싸움이 확실한 상황에서 그 누구한테나 전화 돌려가지고 전화 면접 조사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받겠다고 얘기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단일화를 받겠다고 하는 순간 단일화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안철수 후보하고 구체적인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협상이 과거 사례 보면 아시겠지만 단일화 협상이 아름다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름답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이 감정 싸움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실랑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올 텐데 뭐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처럼 압도적으로 뭔가 좀 지지율 차이가 났을 때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마음 편히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수정 제안을 새로 짜서 내놓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은 사실 뭐 여론조사 싫다. 아무튼 제가 안 후보가 일단 사퇴하는 거 뭐 그걸 원한다. 이거 같은데 양쪽의 생각이 다르겠죠.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국면에 이미 들어가 버렸으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층도 이제 나 사표될 텐데 고민하면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더 옮겨와 주길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몇 퍼센트 안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하면 단일화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박빙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나한테 결국은 손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머리가 더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확실하게 구도가 정리됐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그래도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해야 한다. 끊임없이 압박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복잡한 구도 내에서 머리가 복잡한 상황으로 자꾸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더 복잡한 얘기를 해보죠. 지지율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 두 후보는 사실 뭐 박빙이어서 누가 앞서다 뒤서다 얘기하기 좀 난감한 뭐 그런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적폐 수사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기차에서 뭐 앞좌석에 발을 올려놓은 거 이런 것들은 아직은 반영이 덜 된 거,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거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지지율이 이게 영향이 얼마나 미치고 어떻게 들쑥날쑥 또 다시 시작이 될지요. 글쎄요, 뭐 주말에 그 뭐 열차 안에서 바로 올린 문제는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아직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건 부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TV 토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았죠.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위축됐다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선방했다고 하는 자신감도 보였고.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더 몸을 낮추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폐 수사 관련되는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이미지가 계속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을 다 마찬가지인데 그게 본능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반대로 생각하면 오만해 보인다, 거만해 보인다 이런 이미지를 강화시켜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제일 경계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다. 앞서 보수신문 제가 사설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가다가 자꾸 실언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까지 반복돼 왔잖아요.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 반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낮추잖아요. 낮추면서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도 품어안겠다. 통합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자꾸 간다는 거죠.
이게 이미지가 굳어지게 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권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때 후보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점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여행 금지 조치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는 아직 우리 국민 280여 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급변 가능성에 대비한 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여행 금지 지역으로 선포한 우크라이나에는 아직 우리 국민 200여 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교사 100여 명을 비롯해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가 대부분이고 공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급변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행 금지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서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남은 국민 가운데 100여 명은 곧 추가로 철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철수뿐 아니라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를 대비하기 위한 대외 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 대통령은 전방위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이로 인한 국내 경제 영향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말로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따로 없다며 대선 국면에 자칫 대응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휩싸인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이번 주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 주재 외교관과 자국민을 잇따라 철수시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하늘길이 곧 막힐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터키 영해인 보스포러스 해협. 러시아의 킬러급 잠수함 한 척이 지나갑니다. 이 잠수함은 곧장 우크라이나 남쪽 흑해로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북쪽 벨로루시에서는 러시아군과 벨로루시군의 합동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서방 측에서 지원하는 무기와 군사물품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 자원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Я згодна би стріляти. Якщо буде якісь, то я буду захищати свій дім, своє місто, своїх дітей. Я піду на це, бо я вже, ви знаєте, мабуть. 기대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회담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안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a major military action could happen any day now. And again, these assessments are coming from a variety of sources. 외신들은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앞으로 일주일에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주재의 외교관과 자국민들에게 잇따라 철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공이 조만간 폐쇄될 수 있어 지금 떠나지 않으면 탈출하기 어렵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이미 우크라이나행 항공기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현지 시각 15일 러시아 방문이 주목됩니다. 외신들은 숄츠 총리의 러시아 방문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두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후보들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아직도 뜨겁습니다. 외교 안보 토론 중에 언급된 미국의 대학 교수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선제 타격 위험성에 대한 글을 더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김포 집값 발언을 두고는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역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은수 PD입니다. 더 힐이라고 하는 그 군사 잡지에서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 4가지 중에 한 원인이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네. 이런 대선 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윤 후보가 엉뚱한 분이라고 말한 교수는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주립대 정치학과 최승원 교수입니다. 토론이 끝난 뒤 최 교수는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최 교수는 자신이 국제정치학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학자라면 윤 후보를 돕는 학자들은 어떤 수준이냐고 윤 후보에게 되물으면서 윤 후보를 돕는 학자 중 자신보다 학문적 업적과 논문 인용 지수가 높은 분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학문적 업적도와 논문 인용 지수는 연구자의 연구 생산성과 영향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구글이 제공하는 학술 검색 시스템 구글 스콜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 교수의 학문적 업적도는 23, 논문 인용 지수는 2104입니다. 반면 윤 후보 캠프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을 맡은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학문적 업적도가 7, 논문 인용 지수는 200으로 단순히 수치만 비교하면 최 교수가 윤 후보 캠프의 전문가보다 각각 3배,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앞서 최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최근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하며 그 4가지 요인 중 하나로 윤석열 후보의 대북 선제 타격 입장 등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최 교수는 뉴이저 제작진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은 정치가 아닌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앞선 윤 후보의 비판을 의식한 듯 선제 타격의 위험성에 대한 글을 추가로 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DSR은 그러니까 규모를 뭐 수십 평짜리가 아니고 한 20평 정도면은 한 2, 3억대. 어느 지역에 2, 3억짜리가 있습니까? 20평짜리가? 김포나 이런 데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김포는 20평대 2억에서 3억이 가능하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경기 김포시 20평대 아파트는 4억에서 5억 원대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 외곽의 경우 1억 원 중반에서 2억 원 사이에 거래된 매물도 있는 정도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 발언이 김포공항 인근 부지에 2에서 3억 원대 청년주거 전용 20평 아파트를 분양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김포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이 김포를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와 함께 관련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은 이번 정부에서 3차례 발동됐습니다. 검찰 중립과 독립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 검찰권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다라는 의견이 맞서는데 법 개정에 필요한 공약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면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장관이 사건을 지휘하려면 총장을 통해서만 하라는 취지입니다. 헌정사상 수사지휘권은 모두 4차례 발동됐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때가 처음이었고 나머지 3번은 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은 임기 1년 동안 2차례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해 채널A 사건이나 가족 연루 사건 수사지휘에서 빠지라고 했는데 극한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박범계 장관 역시 윤 후보가 총장직을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3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지휘권이 행사될 때마다 검찰 독립성을 흔든다는 반발과 선출된 권력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반박이 뒤따랐습니다. 이제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된 윤 후보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바라보는
검찰 안팎의 시선도 비슷합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을 해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없애는 게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전제에서 공약한 건데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한 거라는 옹호도 있었습니다. 반면 최소한의 통제 장치도 없이 검찰권을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적절하냐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검찰에 너무 힘을 실어주다간 파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다만 윤 후보의 공약은 입법이 뒤따라야 하는 일인 만큼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애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른바 적폐수사 발언에 이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는 평가도 그래서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대선을 23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 공약에 대해서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준 변호사와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사법 공약 핵심 내용을 좀 들어보죠. 예.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수처도 검, 경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퇴시키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총장으로 재직해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갈등이 있었고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계속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법무라든지 검찰 또 권리구제 이런 법적 관련된 공약을 지금 발표했는데요. 본인 입장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많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감 있게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검찰 수사지휘권의 폐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금 폐지하겠다. 또 더 나아가서 검찰총장이 직접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공수처도 지금 일부 권한을 검찰에 넘기는 거 문제되면 폐지하고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검찰 수사권 특히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할 때는 일반적인 거는 예산, 인사 문제 이런 거는 이제 검사들을 지휘하는데 수사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총장을 통해서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독립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 행사하라고 3번 정도가 발동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다 참여정부나 지금 민주정부 그때 시절이고 놀랍게도 검찰 출신 장관들이 아니에요. 천정배 또 그리고 추미애, 박범계 다 판사 아니면 일반 출신, 검찰이 아닌 출신 지금 장관이 됐을 때 그럴 때만 작동이 됐던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시각들이 좀 존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선출된 권력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수단. 왜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는 선출된 게 아닙니다. 사법시험 합격하고 검사를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동의를 받긴 하지만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은 그 민주적 정당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 검찰을 통제하는 거의 유일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 벽을 그어놓은 게 그겁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행사하라. 그게 지금 이 조항의 뜻입니다. 네, 그렇고 자, 근데 공수처도 검찰 경찰하고 똑같이 공직자 범죄를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까? 공수처에게도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공수처가 좀 잘 못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권한을 배분해서 공수처가 내사 그냥 중지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잘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가 보이는데 실제로 그걸 좀 더 들여다보면
고위공직자도 다시 또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 공약들 다 보면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은 고위공직자, 특히 검찰의 수사 기소권은 지금 다 공수처가 갖고 있는데 네. 그것을 검찰이 다시 가져간다 그러면 권한이 배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한테 이 힘이라든지 일이 집중되는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떼어줬던 걸 다시 검찰한테 받아오는 돌려주는 거죠. 것, 예. 뭐 이런 셈이군요. 자, 근데 그래도 잘못하면 없애버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방점이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찍힌 건가요? 그렇죠. 두 가지 다 같아요. 권한 배분도 하고 그래도 문제가 계속 드러난다 그러면 없앤다. 지금 사실은 공수처가 뭐 일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예. 뭐 공약의 측면에서 이 공수처의 잘못된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최후의 경우 없앨 수도 있다라는 어떤 뭐 임의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윤 후보의 이런 사법 공약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아니 검찰공화국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냐라고 이제 반박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이따 한번 좀 들어보시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유능한 민주 국가가 될지 복수 혈전과 정쟁으로 지새우는 무능한 검찰 국가가 될지가 결정됩니다. 뭐 검찰에 대한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검찰에 대한 벌써 그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의해서 주요 인사가 지금 통제되고 관리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과 언론이 검찰이라고 하는 이 공권력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이 검찰을 어떻게 감시했는지 딱 잡히진 않는데 네. 언론들은 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적이 가끔씩 있을 거고 그렇죠. 촛불을 들고 검찰청사 앞에 모인 적이 국민들은 한 번 있고 그걸 언급한 것 그런 같지는 걸 않아요.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언론이 감시를 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감시보다는 같이 갔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검찰이 권위주의 정부 때하고 좀 민주주의 정부 때하고 차이점은 항상 보였어요. 권위주의 때는 저게 작동할 때 큰 문제가 없었는 것 같은데 민주정부 때는 또 반대의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국민과 언론이 감시할 수 있다. 요거는 뭐 100%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컨대 여당이나 이재명 후보 또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조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예. 민주당은 윤 후보를 향해서 역시 검찰주의에 강하게 아직도 묶여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발언을 하는데 반박을 하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 이게 어떤 정치 권력이 아무리 독재 권력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터지면은 그거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측근이든 누구든 다 처리를 해왔습니다. 사법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은 원래 중범죄입니다.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예. 민주당은 이제 이걸 다시 꺼내 들면서 네. 봐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윤 후보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정권은 유한하지만 5년짜리지만 검찰은 영원히 할 수 있다. 뭐 검찰은 그 총장이 되든 어떤 검찰 식구라는 뭐 그런 의미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약하고 이 부분이 합쳐진다 그러면 검찰에도 독주를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예. 과연 언론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이 막을 수 있는. 국민은 뭐 촛불 그런 게 뭐 힘이 좀 언론이 만약 같이 간다 그러면 검찰에도 독주라든지 막기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게 아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의 의견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수사와 기소 더 확실하게 네. 검찰 내에서 분리가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 경력 있는 변호사가 검사를 맡을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검찰을 더 약화시켜야 된다. 아직은 더 할 일이 남아 있다 이런 뜻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뭐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는 차원으로 지금 공약이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사권, 기소권이 아직까지는 덜 분리된 것, 이른바 6대 범죄 같은 거 그런 것도 정확하게 분리를 하고, 공수처가 지금 사람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적, 인적 보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얘기 중에 경력 변호사 중에 뭐 검사라든지 판사를 좀 하는 방법 네. 등등이 사실은 지금 하던 어떤 개혁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공약들이 지금 발간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검찰청법을 비롯한 그렇죠. 법들을 다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대선 끝나고 가능할까요?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검찰청법 바꿔야 되고요. 형사소송법 바꿔야 되고요. 법을 바꾸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에요. 국회의 권한이고요. 실제로 이게 뭐 2000년 초반부터 해서 계속했던 공수처 논의입니다. 그리고 달성 자체는 지난 민주당에서 몇 년 전에 달성이 된 거고요. 2년 됐죠. 1년 정도 출범한 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하려고 그러면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되고요. 다음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 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약에만 그칠 가능성이 좀 크다. 왜냐하면 현실화될 수 있는 어떤 입법적인 요소는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닷새째 5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위중증 환자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방역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는데 방역 전문가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규모는 닷새째 5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 1.6을 기록해 4주 연속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확진자는 3주 연속 2배 증가했고 입원 환자도 늘면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4주째 높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델타 변이의 3분의 1 수준인 오미크론 중증화 치명률에 중환자 급증이나 의료 역량 부족 문제는 없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위중증 환자는 200명대 후반에서 300명대 초반으로 유지돼 문제가 없다며 5배 정도 늘어도 감당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택치료자 23만 명 가운데 정부가 분류한 집중관리군은 3만 1천여 명으로 새 분류 체계 이전 대상을 포함해도 7만 명 정도에 그쳐 관리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집중관리군은 20만 명 관리 대상 여력이 있는데 이 중에 7만 명 정도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평가에 오는 20일까지인 현행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 급증에도 의료체계의 여력이 충분해 위중증 사망 피해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방역 완화가 가능하다는 게 그동안 정부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감당 가능한 그런 위험도 적절한 수준의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결정을 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 전문가는 확진 규모가 아직 정점에 달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거리두기 완화 신호를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방역 완화를 꺼내든 거는 피크 시점 지나가서 꺼냈지 유행이 커지고 있는데 꺼내진 않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유행이 계속 커지고 있고 중환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예측이 아직 안 되거든요. 일단 정점까지 될 때까지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하는 거는 시기상조거든요. 전문가들은 하루 20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2, 3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사망이 잇따를 수 있는 만큼 현재 피해 규모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 1,500명까지 관리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연일 5만 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17일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부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반적인 발생 증가에 따라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지난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향후에 위중증 또는 사망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매주 2배씩 급증하고 있고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자릿수로 높아졌습니다. 60대 이상에 있어서는 노출 기회가 더 증가를 하고 예방접종 이후 경과가 지남에 따라서 방어 능력이 좀씩 약화돼서 규모하고 비율이 한꺼번에 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당국은 위중증 환자 1,500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5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미크론의 위중증도 위중증이지만 일반 그런 그 생활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병으로 입원하게 됐을 때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들 그런 식의 의료 시스템 붕괴, 부하가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치밀하게. 이런 가운데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입원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 달 초까지 하루 확진자 36만 명 발생도 가능하다며 실제 환자 규모는 현재의 정부 발표보다 서너 배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는 한때 90% 육박했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0%대 중반으로 안정세라고 평가했지만 이마저도 최근 계속 높아지는 추세여서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환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60살 이상을 포함한 일반인에 대한 4차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발표된 분석 결과를 보면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는 3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서 빠르게 감소해 15주 이후부턴 20에서 4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3차 접종 후 시간이 흐르며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집단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증과 사망으로 진행하기 쉬운 고위험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역 저하자 130만 명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3차 접종을 마친 지 넉 달이 지나면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은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최근에 누적 위중증 사망 위험비 그리고 사망의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어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 규모와 비중이 모두 증가 추세인 60살 이상은 4차 접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3차 접종 효과가 아직 남아있고 설령 감염되더라도 먹는 치료제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방역당국은 일반 국민에 대한 4차 접종 계획도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4차 접종의 효과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데다 잦은 부스터샷이 면역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변이된 바이러스에 의한 백신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백신을 4차로 일반인들에게 접종하는 거는 저희가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4차 접종은 소수의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거라 방역 패스에 연계하는 것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재택 치료 중심으로 전환된 뒤 당장 확진되면 진료를 어디서 받아야 할지 알쏭달쏭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검사는 어떻게 받고 진료할 병원은 어떻게 찾는지 이준엽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재택치료 체계가 바뀌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검사기관을 찾는 것부터 진료기관을 알아보는 것까지 제가 직접 해보면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아닌지 검사를 해보고 싶을 때 본인이 고위험군이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직접 자가진단 키트를 사서 혼자 검사할 수 있고 동네 병원과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홈페이지, 포털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산다면 스마트 서울맵에서 진료소의 혼잡도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PCR 검사만 전자문진이 가능했는데 이제 신속 항원 검사도 손으로 직접 쓸 필요 없이 QR코드로 접속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서 전자문진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제 자가검사 키트로 직접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검사를 받아서 확진됐더라도 일반 관리군 환자는 모니터링이나 의료 꾸러미를 받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증상이 있어서 병원 진료를 받고 싶다면 어디서 해야 할까요? 검사받는 곳을 찾을 때와 똑같은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 관리군이 상담받으려면 동네 병의원 가운데 전화상담 처방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해도 됩니다. 코로나19 전화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성함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마 약국 가서 약은 아마 타실 때 비용이 들 거예요.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증상이 심해서 방문 진료를 받고 싶다면 확진자 대면 외래진료센터를 예약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이 밖에 집중관리군 환자는 의료기관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기에 따로 병원을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이 기사 제목들을 한번 보시죠. 미국과 무역 거래를 하면서 적자를 봤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흑자의 증가 폭이 줄면서 흑자를 많이 낸 국가 순위에서 더 밑으로 밀렸다는 얘기죠. 보시면은 어느 정도 바뀌었을까요? 한번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 35조 원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평균이 한 18.4% 정도 흑자가 늘었는데 우리만 왜 미국에서 16.3%밖에 안 늘었느냐? 그러니까 순위가 밀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전에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한 가지 좀 따져볼 게 있습니다. 미국과 사이가 나쁜 중국이 왜 미국에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해서 1위가 됐을까? 그 까닭은 뭘까? 한번 보십시오. 2020년 1월 달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갈등을 계속 겪다가 드디어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 물건을 많이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62%밖에는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은 무역 보복을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예, 5년 전 기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흑자를 너무 내가지고 흑자를 다시 조절하는가? 왜 미국산 원유를 10배나 더 수입해 가지라고 하는 게 2017년 기사입니다. 중국은 이 방법을 또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중국만 이득을 챙겨간다고 미국이 또 보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이게 중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2016년부터 세일 석유와 세일 가스를 캔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산 원유 수입국 중에서 2위가 된 게 2019년이 됐죠.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중동에서 35년 만에 최저 수입, 미국에서 역대 최고 수입, 원유 수입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6년 미국이 석유와 가스를 캔에 수출을 시작하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가지고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폭을 조절해서 낮추는 게 주요 교역국들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흑자폭을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대미 무역 흑자가 너무 크거나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계속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하고의 환율을 갖다가 조정하거나 이러면 미국의 무역 촉진법에 의해서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무역 보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고요. 중국, 일본, 한국, 독일 다 여기입니다. 요 밑에는 지금 베트남하고 대만이 해당되는 거죠. 자,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건 좋지만 흑자폭이 엄청나게 커지면 결국 멈춰야 되고요. 다시 줄여야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 기사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기 경보가 주위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산림청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쥐불놀이 등 화기를 이용한 민속놀이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렬한 불길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온 산을 휘감습니다. 2009년 강풍 속에 억새 태우기 축제를 강행하다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소원을 빌어 띄워보내는 풍등도 산불과 화재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와 2017년 부산 상가 화재, 그리고 2013년 논산 산불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월대보름은 쥐불놀이와 달집 태우기, 풍등처럼 유난히 화기를 사용한 민속놀이가 많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평균 7건,
2헥타르의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원인은 소각 산불과 입산자 실화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불 발생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올해 2월 13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134건, 10년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무려 17건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강수량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 특히 2월 산불 위험 지수는 전년보다 50% 상승했습니다.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그만큼 커 자제가 필요합니다. 산불 위험도와 정월 대보름이라는 시기가 겹치자 산림청은 산불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강화했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모레까지를 정월 대보름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국 300여 개 관서에 비상근무 체제를 발령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설악산 토항성 폭포에서 빙벽을 타던 40대 2명이 사고를 당해 고립됐습니다. 산악구조대원들이 출동했는데요. 헬기까지 출동하는 밤샘 구조 끝에 모두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지환 기자입니다. 높이 320m 국내 최장 폭포인 강원도 설악산 토항성 폭포입니다. 지난 10일 빙벽을 타던 40대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밤 11시쯤. 하산 중 로프가 바위에 끼었고 줄을 잘라낸 후 폭포 가운데 고립됐습니다. 자칫 탈진과 저체온증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악구조대원 5명. 자정 무렵 헬기로 폭포 정상에 도착합니다. 곧바로 하강 작전을 벌여 80m 아래에 있는 2명을 발견합니다. 파란 줄입니다. 예, 파란 줄. 얼굴은 안 나오게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장 여건은 헬기 구조가 불가능했습니다. 로프를 하나하나 설치 회수하길 반복하며 절벽을 내려와야 하는 상황. 결국 6시간 만인 새벽 5시 40대 2명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폭포 꼭대기에서 안전점검을 하며 비박하던 잔류 구조대원까지 모두 무사히 복귀해야 하는 상황. 날이 밝고 헬기가 출동해서야 나머지 대원 3명도 무사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구조 이튿날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추운 겨울날 구조활동을 하면서도 대원들이 시종일관 헌신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앞으로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쓰겠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헬기가 안 됐으면은 아마 아침에나 그 요구조자들한테 접근을 했을 거거든요. 아마 건강하게 안전구조가 되지 못하고 힘이 많이 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제 소방대원으로서 굉장히 이제 자부심도 느끼고. 소방당국은 겨울철 빙벽 등반의 경우 본인 능력에 맞는 등반지를 선택하고 일몰 전 반드시 산에서 내려와야 하며 무엇보다 안전장구와 비상약품을 반드시 챙겨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물가가 더 올라 3%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물가를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 재정을 풀 수밖에 없어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표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칼국수와 김치찌개 백반의 1인분 전국 평균 가격이 7,000원을 넘겼습니다. 1년 전보다 4에서 5% 정도 오른 건데 김밥의 경우 8% 가까이 뛰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세 가족 식사를 하려면 한 2만 원 정도면 편안하게 식사를 했는데 요새는 한 끼 먹으려고 하면 3, 4만 원은 훌쩍 넘어버리니까. 외식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값이 오르면 잘 안 떨어지는 특성에 더해 수요도 늘고 재료비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품값 인상에 따라 자동차나 가구와 같은 내구재 값도 올라가고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국제유가에 덩달아 뛰는 국내 기름값까지 말 그대로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올해 1월엔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는 대표 품목 458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2% 넘게 값이 뛰었습니다. 원가 상승 부담을 버티지 못한 생산자들이 줄줄이 판매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부진하면서 그러니까 비용 인상 요인을 그 가격에 전가를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가격에 전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며 지난해 말 물가 부처 책임제에 이어 이번엔 외식 가격 공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 또는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12개의 외식 가격에 대한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나라 밖 변수가 더해지며 정부가 꺼낼 만한 물가 대응책은 마땅치 않은데 추경에 따른 돈풀기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를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오늘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친다는 예보입니다. 네. 밤사이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내일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빙판길 조심하십시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